요즘 따라 숨이 자꾸 찬다. 가슴이 쿡쿡 쑤시고 잠깐만 움직여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밤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도 병원엔 못 간다. 아니, 가지 않기로 했다.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 쓰면 안 돼요. 보험료 또 오르면 우리 큰일 나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그 뒤로 기침이 나도 삼켰다. 숨이 막혀도 참았다. 나 하나 아프다고 우리 집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괜찮다, 괜찮아. 난 원래 기운 없어. 감기 기운인가 봐. 며느리가 묻는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 예. 조금 전 혼자 먹었어요. 근데 냉장고엔 국도 없고 쌀은 지난주에 끊긴 지 오래다. 먹을 것보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서럽다. 오늘도 구석진 방에 혼자 앉아. 목에 걸린 이물감을 꾸역꾸역 삼킨다. 기침 소리가 거실까지 들릴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기침했다. 할머니, 숨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먼지가 들어갔나 보다. 손녀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병원 가자는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균형을 무너뜨릴까봐. 며느리는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말한다. 요즘 엄마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요양원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돌보는 부담이 줄고.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내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리스크가 되었구나. 그날 밤 장롱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다. 그 속엔 내 생명보다 귀한 5만 원짜리 5장이 있었다. 남몰래 모은 비상금. 이 돈이라도 있으면 내 병원비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작은 의원에 다녀왔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정말 괜찮냐는 의사의 질문에 계속 웃기만 했다. 심장 쪽 문제가 좀 심해요. 정밀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큰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데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병원비가 더 무섭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녀가 묻는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 무슨 냄새 나는데 약 냄새? 기분 탓일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잠든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달 보험 자동이체 왜 안 됐어요? 어머니 때문에 보험료 또 오르면 안 되거든요. 특약 많으니까 기록 관리 잘해달라고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75세 이오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다. 이 집에서 나는 보험이다. 나의 숨소리 하나가 이 가족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조용히 살아야 한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험료가 무서워. 입을 다문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나였다. 자동이체가 빠졌다는 문자가 울린 날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 보험료 밀리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요즘 회사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럴 때 보험까지 흔들리면 우리 진짜 답 없어요. 보험료는 항상 내가 챙기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숨 쉬는 것마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단 한 번 이체 일을 놓쳤을 뿐인데 이 집 공기가 달라졌다. 며느리는 날 노려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머님 명의 보험, 지금 상황에선 진짜 중요해요. 특약도 많고 담보도 좋고 잘 관리해 주셔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 존재하는 느낌. 한 달 보험료가 내 한숨보다 무겁다는 걸 그들의 말에서 느꼈다. 손녀는 그날도 나를 걱정하며 말한다. 할머니, 또 기침했죠? 병원 가자, 응? 나랑 같이. 괜찮아. 나 진짜 멀쩡해. 거짓말 어제도 숨차서 주무시다 깨셨잖아. 그 아이만은 내 거짓말을 눈치챘다.
그리고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딸처럼 그 손에 의지해 다시 하루를 버텼다. 며느리는 자꾸 요양원을 이야기한다. 요즘 요양원 진짜 좋아졌어요. 침대도 따뜻하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오히려 집보다 더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그 말이 뇌에 맴돌았다. 더 편하게. 누구를 위한 편안함일까? 나를 위한 게 아닐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다시 꺼내본다. 심장 기능 저하, 호흡 곤란, 정밀검사 권장. 그 밑에 작은 글씨. 입원 필요성 있음. 입원이 필요하단 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다시 말했다. 엄마, 보험료 다음 달부터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 남길 일은 절대 만들지 마요. 의료기록, 병원 이용 횟수 다 반영돼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간 거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보험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고. 어느새 스스로 믿게 됐다. 내가 병원 가서 검사받고 실비 청구라도 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그러면 가족이 무너진다. 나는 보험이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유지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날 밤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내가 숨 쉬는 게 누군가에겐 불편이고 돈이 되는 상황에서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기침이 터질 듯 올라왔지만 참았다. 거실에 울릴까봐. 소리가 새어나가면 또 무슨 말이 돌아올지 알기에. 나이 든다는 건 단지 아픈 게 아니라 침묵하는 연습을 한다는 것. 그게 지금 내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딸처럼 대해주던 이웃집 미영 씨가 문자를 보냈다. 언니, 요즘 잘 지내시죠? 괜찮으면 이번 주 병원 같이 가요.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고마운 말이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내가 병원 가는 순간 보험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라 위험이 되니까. 창밖에 바람이 분다. 잎이 떨어진다. 나도 언젠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보험이라는 이유로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때도 나는 아마 기침을 삼킬 것이다. 요양원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됐다. 어머님, 요즘은 요양원이 호텔 같아요. 영화관도 있고 마사지실도 있고. 진짜 세상 좋아졌죠.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은 서늘했다. 왜 그런 말을 갑자기 꺼냈을까? 진심인지 떠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엔 더 구체적인 말이 나왔다. 지금 예약하면 자리가 빨리 난대요. 한 달만 체험으로 계셔보는 건 어때요? 어머니도 답답하실 테고 집보다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물었다. 나 불편해 보여?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도 빨래도 내 손으로 다 하는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애매한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엔 찬물 한 컵과 밥 한 공기. 반찬은 전날 남은 김치뿐. 누구도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까봐. 이제 진짜 힘들어지셨나 보다. 그 한마디가 나오면 나는 요양원에 실려갈지도 모른다. 잠든 손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할 자산일지도 모른다. 며느리는 말했다. 요양원에 계시면 실손 청구도 훨씬 간편하대요. 입소 기록만 있으면 의료비 지원도 잘 되고요. 게다가 치매 특약 있잖아요. 그거 놓치기 아깝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놓치기 아깝다는 말이 마치 나에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놓치기 아까운 보험이구나.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걸. 이젠 부정할 수 없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조용히 태블릿으로 요양원 목록을 넘기고 있었다. 화면에 스쳐가는 요양병원 이름, 요양원 입소 후기, 등급 판정 기준.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노트북 화면을 내 앞에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어때요, 어머님? 입소되기 짧고 시설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가족 스트레스가 적다는 평이 많아요. 가족 스트레스.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내가 이 집의 스트레스였구나. 내가 숨을 쉬는 게 누군가에겐 피곤이었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다. 뒤에서 들리는 말이 마음을 찔렀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우리가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결정이라며. 나 없이 결정해 나가는 그대. 나는 창밖을 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어릴 적 자식들 재우며 바라보던 창문이었다. 그땐 저 창밖으로 얘들아 사랑한다는 말을 속으로 외웠다. 이젠 그 창문 앞에서 왜 이러니라는 말만 삼킨다. 그날 새벽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깼다. 숨을 쉬기 힘들었다. 차가운 물을 마셔도 한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 아프다고 하면 정말 요양원 데려갈까봐. 나 지금 괜찮다고. 또 거짓말했다. 그리고 다시 그 진단서를 꺼내 찢었다. 심장 저하, 폐기능 약화, 입원 권장. 그 종이는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내 건강도 그 종이처럼 버려졌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말한다. 엄마, 이번 달 보험료는 내가 낼게요. 계좌에 돈 없던데. 그냥 말만 해요. 혹시 또 몰래 병원 다녀오신 건 아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잠시 정신이 없었을 뿐이라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나는 다시 마음속으로 외쳤다. 기침은 참아야 한다. 숨이 막혀도 말하면 안 된다.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나는 이 집의 보험이니까. 어른들 눈치 보느라 말은 못했지만 그 아이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숨이 차서 벽을 짚고 선 것도 밤마다 기침을 베개에 묻고 우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 아무리 말해도 손녀는 눈빛으로 나를 읽었다. 할머니, 나랑 마트 가요. 잠깐만. 마스크 챙기고요. 마트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걸음은 생각보다 멀리 향했다. 골목을 돌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오은외과라는 조용한 의원. 문 열고 들어가자 접수처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진료세요? 보호자분 계시고요. 번호표 뽑아드릴게요. 그 순간 놀라기보다 부끄러웠다. 병원에 와 있다는 것보다 그걸 손녀 손에 이끌려왔다는 사실이.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호흡이 많이 불편하시죠? 계단 오를 때 숨 가쁘고 누울 때 답답하고 증상은 명확했어요. 심장도 폐도 검사를 받아야 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검사 비용이 얼마나 나오냐고 묻자 간호사가 말했다. 검사만 받아도 30만 원은 넘어요. 필요하면 실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보험 사용 안 해요. 아들 보험료 오를까봐. 내가 병원에 왔다는 걸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었다. 결국 진료만 받고 나왔다. 검사는 하지 못했다. 카운터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려는데 손녀가 지갑을 꺼냈다. 할머니, 내가 용돈 모은 거 있어요. 이거 써요. 그 아이 손엔 1,000원짜리 몇 장, 동전 몇 개. 진료비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마음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그래서 나는 장롱 밑에 숨겨둔 봉투에서 가장 구겨진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걸로 진료비를 내고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하늘아, 오늘 우리 마트 다녀온 거지? 응, 할머니. 우린 딱 마트만 갔다 왔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회식이라며 늦고
며느리는 피곤하단 이유로 방에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와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아이는 웃었다. 할머니, 저도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한마디가 온몸을 따뜻하게 적셨다. 나는 그날 손녀 손을 꼭 쥔 채 잠이 들었다. 심장은 여전히 아프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덜 외로웠다. 그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익숙하지 않은 발신자명.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통화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보험사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보험료가 2달 연체되셔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무슨 사정 있으셨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깜빡했어요. 바쁘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특약이 많으셔서 정지되면 손해가 크시거든요. 그리고 실비 쪽은 3개월 넘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보험이 끊어진다. 그 말 한마디에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그 집의 분위기가 눈앞에 그려졌다. 그 보험은 내 것이 아니었다. 아들의 가족의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잠시 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엄마, 보험사에서 전화 왔다고. 왜 말을 안 해요? 이런 거 내가 알아서 낸다고 했잖아. 이번 달 좀 빠듯했어. 다음 달엔 꼭 낼게. 그 말에 아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번 달도 그렇고 저번 달도 밀렸잖아. 이러다 특약 해지되면 그때는 엄마도 우리도 다 손해야. 뒤에서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님, 보험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기록 유지가 중요하다고요. 보험료만 문제면 우리가 낼게요. 그런데 그 기록이 무너지면 그땐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기록, 기록, 기록. 나는 사람인데 그들에겐 기록이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 다신 밀리지 않게 할게. 며느리는 덧붙였다. 혹시 병원 다녀오신 거 있으세요? 요즘 통원 기록 같은 것도 다 뜨더라고요. 실비 쓰신 건 없으시죠? 물론 없다고 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날 밤 손녀가 내 방에 들어와 말했다. 할머니, 보험 때문에 혼나셨어요? 혼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조금 깜빡한 거지. 근데 할머니 보험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어른들의 계산기 속엔 감정보다 돈이 먼저 올라 있단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그저 웃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떴다. 환하게 말도 없이. 달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데 이 집에서는 나를 숫자로만 보고 있었다. 보험이 정지되면 안 되는 이유는 내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돈 때문이었다. 살아있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돈이 나오는 상태라는 것. 그걸 알게 된 날 밤 나는 오랫동안 기침을 참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새벽 2시. 온몸이 떨렸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고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차가운 물을 마셔봐도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소리내지 않았다. 거실엔 며느리와 아들이 자고 있었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 손이 멈췄다. 이 시간에 깨우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병원 가자고 하면 보험료는 또 오를 거고. 나는 조용히 벽을 짚고 욕실로 갔다.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찬물로 얼굴을 적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가려다 현관 옆에 서 있는 손녀와 마주쳤다. 할머니 숨소리가 왜 그래요? 할머니 얼굴 하얘졌어요. 말릴 틈도 없이. 그 아이는 핸드폰을 들고 119를 눌렀다. 그렇게 나는 새벽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우는 구급대원의 눈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어르신 지병 있으세요? 당뇨? 고혈압? 최근 병원 다녀오신 적은요? 아니에요. 그냥 기침이 좀 있었고요. 숨이 갑자기.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달려왔다. 피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는데 눈물이 흘렀다. 살아서 미안한 기분이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게 그들에게 또 기록으로 남을까봐. 의사가 묻는다. 보호자분은? 가족은 누구신가요? 손녀가 고개를 숙인다. 저 부모님은 자고 있어서 그냥 저랑 같이 계세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했다. 검사 결과는 금세 나왔다. 심장 기능 저하, 만성 폐질환 진행, 고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있었고 혈당도 위험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왜 이렇게 참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다. 왜 참았을까? 정말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말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환자지만 집에서는 보험이었다. 보장성 상품, 특약 대상, 누군가의 통장에 안정감을 주는 숫자. 아침이 되고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무슨 응급실이야? 며느리도 따라왔다. 어머님, 실비 청구하셨어요? 혹시라도 응급 기록 남으면 등급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걱정이 내 건강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분, 어르신 이력상 최근 몇 년 동안 병원 이용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상태로 오신 건 진짜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음엔 이러기 전에 좀 더 관심을 주세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의사에게만 작게 웃어 보였다. 아무도 몰랐다. 숨 막혀도 말 안 하고 버틴 나날들. 누구도 묻지 않았다. 진짜 괜찮냐고. 그냥 보험만 유지되면 되는 줄 알았던 그들. 나는 이 병실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쉬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숨이 막혀서 실려온 병원에서 병실의 천장은 하얗고 조용했다. 몸이 나아지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다. 며칠 동안 아들은 병실에 머물지 않았다. 며느리는 한 번 오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매일 같이 병실에 온 사람은 단 한 명, 손녀 하늘이었다. 학교 마치고 곧장 오던 아이.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며 내 손을 꼭 붙들던 그 아이. 나는 그 손 덕에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퇴원 얘기 나왔어요. 의사랑 얘기해봤는데 장기 입원보다는 요양병원 쪽이 낫대요. 특약 유지되려면 병실 종류도 중요하고. 그 말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던 손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왜 그래, 하늘아? 어른들 얘기 중인데 할머니 병원비 걱정돼서 기침도 못했어. 실비 청구 못할까봐 죽는 줄 알면서도 참았단 말이야. 뭐? 나 다 들었어. 할머니가 병원 가는 거, 보험료 때문에 못 간 거. 딸이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가족 누구 하나라도 할머니 진짜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 아빠는 보험료, 엄마는 특약. 다들 숫자만 말했지 사람은 보지 않았어. 그 순간 병실 안은 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아들은 시선을 내렸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딸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됐다. 괜찮다. 더 말하지 말아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늘 참기만 했어. 이제는 말해야 해. 아프면 아프다고, 숨 막히면 힘들다고. 그게 죄가 아니야. 내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들. 그 아이가 대신 꺼내주었다. 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하늘처럼 내 마음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조용히 내게 말했다. 할머니, 내가 대학 가면 돈 벌어서 할머니랑 단둘이 살 거예요. 그땐 아무 걱정 말고 병원도 가고 기침도 맘껏 해요. 나는 웃었다. 그 아이가 꿈꾸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누구세요? 아이와 나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요. 우리가 서로의 보호자예요. 퇴원한 다음 날 집안은 어색하게 조용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밥 한 끼 챙겨주는 손길도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보험 설계서와 약봉투, 진단서가 뒤섞인 채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대로면 치매 특약도 청구되겠어요. 진단서 발급은 받으셨죠? 수익자는 그대로 우리로 돼 있으니까. 절차는 제가 알아볼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익숙한 대화처럼 어떤 감정도 담지 않고. 그날 오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치매 특약 보험금 심사 통과되셨습니다. 지급은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자분께도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도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통장으로 입금될 돈, 그 숫자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웃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보험이 끝난 사람이 된 거였다. 며느리는 저녁 무렵 유난히 상냥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어머님, 이번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앞으론 뭐든 저한테 먼저 말씀 주세요. 병원비, 약값.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모든 약속들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나왔을까?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눈빛엔 이해도 미안함도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계산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손녀는 그날도 내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할머니, 오늘부터 일기 써요. 좋은 일이 생기든 속상한 일이 있든 그냥 다 써요. 그럼 마음이 덜 아파요.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첫 장에 한 줄을 썼다. 오늘 나는 보험으로 살아남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계산서 없는 미소. 기록에 남지 않는 웃음.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닌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온 미소. 그 미소는 손녀가 준 작은 희망이었다. 그날 밤 손녀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행복했던 날이 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내가 있는 지금,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야. 그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엔 조건이 없었다. 보험도 계산도 돈도 기록도 없었다. 오직 마음만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아주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모아둔 비상금 계좌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이름으로 된 보험 가입 서류가 있었다. 손으로 조심스레 쓰다듬어 봤다. 몇 년 전 아들이 들자며 내민 서류. 엄마 나중에 요양병원비도 걱정 없게 하려고요. 그땐 나를 위한 줄 알았다. 지금은 안다. 그 보험이 내 삶의 보장이 아니라 그들의 수익이었음을.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접속했다. 서류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다. 긴장되는 손끝.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다. 그리고 마지막 칸 보험금 수익자 항목에 나는 딱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늘. 내 손녀. 가장 작은 손으로 내 심장을 지켜준 아이. 돈으로 나를 보지 않았던 단 한 사람. 서류를 출력하고 봉투에 넣었다. 장롱 한켠 절대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숨겨뒀다. 그건 나의 작은 복수였고 나만의 해방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아들이 퇴근하며 말했다. 엄마 혹시 보험 관련해서 뭐 받은 거 있어요? 문자 온 것 같은데. 변동사항 있다고 뜨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거 못 만져. 그런 건 내가 다 했잖아. 며느리는 방 안에서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상담원 말로는 뭔가 처리된 게 있다던데요. 이따가 다시 연락 온대요. 나는 티내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들의 불안은 커졌다. 저녁 식탁에 앉아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나는 대답했다. 오늘은 나를 지켜준 날이야. 오랜만에 밥이 입으로 넘어갔다. 오랜만에 물 한 컵이 가슴을 시원하게 적셨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숨을 쉬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동안 나는 보험이었다. 숨소리 하나도 조심해야 했고 기침 한 번도 함부로 못했다. 기록에 남을까봐, 보험료가 오를까봐. 하지만 오늘 나는 그 기록을 지웠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한 날이었다. 창밖의 바람이 오늘따라 다정하게 느껴졌다. 겨울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제는 내 안에도 따뜻한 봄이 있으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었다. 그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겨울 끝자락 나는 거실 창 앞에 앉아 손녀가 준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 썼던 문장. 나는 보험으로 살아남았다. 그 아래 오늘은 이렇게 썼다. 이제는 나로 살아가고 싶다. 며칠 전 보험사로부터 마지막 확인 전화가 왔다. 수익자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보험 관련 안내는 새로운 수익자에게 전달됩니다. 고객님 건강 기원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슴이 벅찼다. 단 한 줄의 변경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건이 아니었다. 내 삶의 권리를 내가 쥐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레 내게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보험 뭐 변경한 거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차 한 잔을 따랐다. 며느리는 뒤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나중에 곤란해져요. 보험은 가족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을 꺼냈다. 보험은 당신들 삶의 안전망일지 모르지만 내겐 목줄이었어요. 내가 숨도 못 쉬게 만든 게 그 보험이었어요. 며느리는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차잔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엄마로 불리고 싶었다. 보장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 아프다고 말했을 때 보험료 걱정보다 먼저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하늘이 기다리는 방으로 갔다. 할머니 오늘도 일기 썼어요? 응. 그리고 내 이름도 썼어. 내 삶을 바꾼 이름으로. 할머니, 이제 아프면 말해요. 기침 나면 참지 말고. 보험이고 뭐고.
그냥 나한테 말해요. 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부터는 기침도 슬픔도 숨기지 않을 거야. 나는 보험이 아니라 사람이고, 엄마이고, 할머니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품은 존재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봤다. 그 아래서 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고.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볼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보험이 아니었다. 다만 사랑받고 싶었던 엄마였다.